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시작 책에서 이근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 산업의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입니다.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 산업계의 혁신 방향에 대해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는 것은 달라진 국제경제 질서입니다. 향후 국제정세는 G2, 즉 미국과 중국 양강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과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 이른바 GVC의 블록화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전면적인 디커블링,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완전한 경제적 분리보다는 미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 중심의 GVC가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분적인 디커블링, 소수 국가와 기업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짐은 2022년 현재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블록화는 산업별로 그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드론, 풍력발전, 인공지능, 우주탐사 등에서 글로벌 선두권의 경쟁력을 구축한 상태로 이러한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서구권의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격을 완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됩니다. 물론 중국은 서양의 선진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술 경로로 추격을 해올 것이지만 기존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그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이를 달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대해 중국은 반중 전선의 확대로 몸을 사리는 가운데 앞으로 미중 양국 간 공존 속 경쟁이라는 새 질서에 동의하며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고 기존의 주력 제조업 활동을 해나가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10년 안팎의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블록화된 GVC 구축은 과거 자유무역에 비해 비효율적인 체제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국 내 생산 설비가 과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생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대만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선진국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등 서방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반도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서의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독과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믿음을 준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자국 내 생산 설비 구축 등의 움직임이 약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블록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 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몇 가지 해법은 리쇼어링과 대기업, 중소기업 역량 공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혁신 체계 전환입니다. 우선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미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도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도 기회라고 봅니다. 공급 사슬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업들이 중국 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화도 한국의 리쇼어링 촉진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 높은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기회들이 촉발한 다양한 유형의 리쇼어링 사례도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이 사례로 거론됩니다. 첫째 유형은 노동 집약적인 제품 생산 기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것으로 자동차용 전류를 공급하는 전선, 묶음인 와이어링 하니스 사례와 차 부품 제조업체인 THN이나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 공정의 단순화가 리쇼어링의 계기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인데, 2020년에 필리핀 마닐라 공장을 청산하고 경북 김천산업단지에 6만 6천 평방미터 부지의 컬러 강판 생산 공장을 준공한 아주스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해외 가공 부품 및 국내 조립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던 생산 단계를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든 진단키트 업체인 솔젠트 같은 회사의 경우입니다. 그 밖에 우리 업체 GNG와 아웃도어 브랜드 트랙스타 등도 대규모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화를 통한 리쇼어링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쇼어링 사례가 더 많아지도록 하려면 한국의 높은 노동 비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이 필요함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에 리쇼어링 사례 수가 증가된 데에는 정부 유인책이 더 강화되고 유연해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리쇼어링을 촉진하려면 금융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역량 공유는 한국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나라 중 하나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이익 공유보다는 역량의 공유라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직접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공유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빠른 시간 안에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로는 진단키트 업체 솔젠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앞서 언급한 리쇼어링과 대기업, 중소기업 역량 공유에 대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묶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유형의 지원을 시작하여 2021년 8월에 2021년 공정품질기술개발 과제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지만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쇼어링 본격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인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역량 공유 차원에서 대기업 또는 공공연구소 등이 함께 나서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혁신체계 전환은 한국 경제의 기회이자 도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한국의 경우 현재의 IT와 같은 사이클이 짧은 단주기 기술 중심에서 바이오와 같은 사이클이 긴 기술, 다시 말해 장주기 기술에 기반한 산업 중심으로 국가 혁신 체제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주기 산업은 중국과 같은 후발자에게 추격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이기에 진입장벽이 높고 추격당하기 어려운 장주기 산업으로 이행해야 오래 버티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선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것이 새로운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산업 분야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술의 융복합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에 비한다면 한국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한국의 기존 강점인 IT 기술과 다른 분야 기술이 접목하여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 특정 분야나 제품 차원을 넘어서는 서비스 또는 제조 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로 확장 및 진화하는 등 다양한 횡적 제휴와 연결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별 산업 중에서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례로는 조선업을 들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한국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기계산업인데 최근 IT 기술과 결합하면서 조선 부분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초격차 산업으로 발돋움한 스마트 선박이 대표적인데 스마트 선박이란 선박 내 모든 설비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선박으로 조선 기술의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위성 및 통신망을 이용한 선박 원격 제어 같은 최첨단 정보 기술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즉,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기계산업이 전자산업화가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쌍둥이 공간을 만드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 스마트십 솔루션, 전기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등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계의 핵심 화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화, 즉 합종 연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기업은 이제 종적 통합을 넘어서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횡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내부 지원에 의존하는 유기적 성장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융복합 등을 위해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횡무진형 빅블러를 지향하는 선도기업은
목표 시장 진입, 성장, 확대에 전통적인 선형적 성장 모델을 지향하고 대신 다양한 영역에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 간 제조업과 재구성해서 새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 사례로 카카오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문어발이라 불린 한국의 대기업 진단과 달리 카카오는 기업 집단이지만 데이터로 연결된 합종 연행형 기업 집단이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업을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러한 기업의 합종 연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인 데이터의 수집, 공유, 거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적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인프라가 데이터로 연결되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중교통과 금융이 연결된 교통카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장주기 산업의 사례인 제약, 바이오 분야의 경우 한국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인 제네릭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기술혁명을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많은 분야다 보니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해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못지않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식약처의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한국의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특허청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의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세계 5대 특허청인 IPO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의 이러한 위상과 통계청의 지원, 즉 대기업은 물론 반도체 장비 부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향후 한국 경제와 산업계의 핵심화두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화, 즉 합종연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기업은 이제 종적 통합을 넘어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횡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시작 책에서 이근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 산업의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승 교수님의 기업 경쟁에 의한 혁신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